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치기 싫으면 집에 가세요, 아줌마. 아줌마, 생각보다 예쁘시네? 우리랑 한잔 하실래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다치기 싫으면 집에 가세요, 아줌마. 한여름 오후 5시였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어린이 놀이터 옆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평상 위에 남자 5명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불판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고 소주병이 대굴대굴 굴러다녔죠. 놀이터 바로 옆이었습니다. 벤치에는 엄마 2명이 아이들을 데리고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싶어 했지만 엄마들은 멀찌감치 서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남자를 제대로 봤습니다. 검은색 나시 티셔츠 차림에 팔뚝 전체에 용과 호랑이 문신이 새겨진 남자였어요. 목에는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입에선 술 냄새가 났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여름 오후였습니다.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고 공기는 무더웠어요. 남자의 이마에선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래로 내려갔죠. 저는 그날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소매에 무릎 위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더워서 가볍게 입은 옷이었죠. 남자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줌마 엄청 미인이시네. 옆에 앉아있던 남자 둘이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반팔 티셔츠에 팔뚝 전체가 문신으로 뒤덮여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나시 차림에 어깨와 등까지 문신이 보였어요. 야, 진짜 예쁘다. 몸매도 좋으시네. 저희랑 한잔 하실래요, 누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판 앞에 조용히 서 있었죠. 더운 공기 속에서 고기 타는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10초 안에 치워라. 남자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오른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조합장님이 빨리 분위기 잡으래요. 주민들 겁 좀 줘야 한대. 그래, 맞아. 오늘도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지.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와, 이 누나 한성격하네. 형님, 이거 재밌는데요. 가장 왼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180은 넘어 보였죠. 그 역시 나시 차림이었습니다. 가슴과 팔, 어깨 전체에 문신이 빼곡했어요. 마치 문신 전시장 같았습니다. 땀에 젖은 피부 위로 문신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봤습니다. 왼쪽 다리가 살짝 바깥으로 틀어져 있었어요. 체중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실리고 있었고요. 무릎 관절이 약하거나 예전에 다친 적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은 펀치를 날릴 때 중심이 흔들릴 확률이 높죠.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2012년 6월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외곽 지역. 저는 그때 707 특임대 소속이었습니다. 임무는 인질 구출이었죠. 현지 무장단체가 한국인 민간인 2명을 납치한 사건이었습니다. 납치범은 총 7명. 2층 건물 안에 숨어 있었어요. 우리는 진입하기 전에 적외선 카메라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이요. 누가 리더인지, 누가 긴장해 있는지, 누가 총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지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진입은 2분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인질은 전원 무사히 구출됐고 적은 전원 제압됐습니다. 우리 팀원 중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죠. 2015년 11월엔
소말리아 해안에 있었습니다. 한국 화물선이 해적에게 점거당한 사건이었어요. 선원 19명이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수 진입조로 투입됐습니다. 물속에서 배 밑으로 접근해서 선체를 타고 천천히 올라갔죠. 해적들은 갑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경계는 허술했어요. 제가 제압한 건 4명이었습니다. 걸린 시간은 8초. 소리는 내지 않았죠. 나머지는 제 동료들이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제가 전역하기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임무는 좀 달랐습니다. 그건 국내 사건이었어요.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인신매매 사건. 피해자는 10대 소녀 3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구출했습니다. 범인 6명도 체포했고요. 그런데 그중 1명이 도주했습니다. 저는 그를 쫓아갔습니다. 골목 안쪽까지 따라갔지만 결국 놓쳤습니다. 당시 상황에선 총을 쏠 수 없었어요. 민간인이 많았고 절차상 발포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멈췄습니다. 규정을 따랐고 절차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 남자는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엔 피해자가 더 어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잡았어야 했는데, 끝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규정은 지켰습니다. 절차도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다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중간에 멈추지 않겠다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또다시 그런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그의 문신 새겨진 팔이 제 어깨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목을 잡는 순간 저는 그의 체중 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걸 느꼈습니다. 예상대로였죠. 저는 그의 손목을 안쪽으로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눌렀어요. 남자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거죠. 저는 그의 무릎 뒤쪽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을 조절했거든요. 뜨거운 콘크리트 바닥에 그의 몸이 닿았습니다. 나머지 4명이 얼어붙었습니다. 문신 새겨진 팔뚝들이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놓아주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사라져라. 남자들은 술병과 불판을 황급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놀이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벤치에 서 있던 엄마 한 명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여전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고. 7년 전처럼 중간에 멈추지 않는다고. 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 어디서 들어주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집에서? 산책하면서?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은 서윤아입니다. 올해 42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회사원이고 중학생 아들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 7년째 살고 있어요. 단지는 오래됐습니다.
지은 지 25년쯤 됐고 벽에는 곳곳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났고 주차장은 좁았으며 놀이터 시설도 낡았죠.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오래 산 사람들이었고 서로 인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에 장을 보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어요. 오후 4시쯤 동네 카페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나는데 경비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죠.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경비실 김 아저씨가 다쳤다고, 누가 때렸다고, 병원에 갔다고요. 김 아저씨는 이 단지에서 10년 넘게 일한 분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이었고 항상 웃는 얼굴로 주민들을 대했어요. 제가 이사 왔을 때 짐 옮기는 걸 도와주셨고 아들이 어렸을 때는 사탕도 자주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다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김 아저씨가 괜찮은지 물어보자 직원은 병원에 가셨다고,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경비 아저씨한테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관리사무소가 조사 중이라고 CCTV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공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다면 범인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비실에는 새로운 경비 아저씨가 들어왔고 김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김 아저씨 부인을 마트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제가 김 아저씨가 어떤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늑골이 부러졌다고,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요. 저는 더 물어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두려움이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늑골 골절이라면 상당히 세게 맞은 겁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걸까요? CCTV는 확인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주 경비원 폭행 사건 관련해서 CCTV를 확인했는지 물어봤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대답했습니다. CCTV가 고장나서 그날 녹화가 안 됐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비실 CCTV는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만 고장이었다고요?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벽에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단지 재개발 조합 안내. 우리 단지가 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조합 가입 및 찬성 서명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보상금은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단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재개발이라. 그런데 이 전단지 언제 붙은 거지?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부터 아파트 단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본 건 주차장에서였습니다. 오후 3시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주차장 입구에 남자 3명이 서 있었어요. 나시 차림의 팔뚝마다 문신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큰 소리로 웃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주차된 차를 발로 툭툭 차는 걸 봤어요. 장난치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복도에서 봤습니다. 저희 집이 있는 10층 복도 끝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아파트 복도는 금연구역인데 한 남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분위기를 좀 잡아야 한다는 말, 오늘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 다른 남자들을 봤습니다. 이번엔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목에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머리를 삭발한 덩치 큰 남자였어요. 그들은 할머니 한 분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1층 버튼을 누르려는데 한 남자가 먼저 손을 뻗어 버튼을 눌렀고 요즘 밖에 나가면 조심하라는 말을 건넸어요. 세상이 무섭다면서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숙이고 계셨습니다. 남자들은 킥킥 웃으며 1층에서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단지 게시판에 또 다른 공지가 붙었습니다. 재개발 조합 찬성 서명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조합에 가입하고 재개발에 찬성하면 보상금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마지막 줄이 문제였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보상협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였어요. 게시판 앞에 서 있던 주민 몇 명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명 안 하면 집값을 낮게 준다는 소문, 조합장이 정과자라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넷을 켰습니다. 재개발 조합장 이름을 검색했어요. 박성훈, 50대 후반 남성. 과거 폭행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고 출소 후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이번에 재개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는 기사가 여러 떴습니다. 정과자가 조합장이라니. 저는 화면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김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김 아저씨는 아직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집에서 쉬고 계셨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김 아저씨 부인이 문을 열었고 제가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아저씨를 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 소파에 김 아저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셔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별일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제가 재개발 조합 사람들과 관련 있는 거냐고 묻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저 사람들은 조합이랑 한통속이라고,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김 아저씨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김 아저씨를 때린 사람들, 단지 곳곳에서 보이는 남자들, 재개발 조합,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2018년 3월 제가 전역하기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임무에서 제가 놓쳤던 범인,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다짐했었습니다. 다시는 중간에 멈추지 않겠다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지키겠다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이터 옆 평상에 또 그 남자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들 바로 옆에서요.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개발 조합에 대해 알아봐야 했어요. 인터넷에서 조합장 박성훈의 이름을 검색하자 여러 기사가 떴습니다. 2005년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2012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출소 후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작년에 우리 단지 재개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건설사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조합과 계약한 건설사 이름은 대한종합건설, 중견건설사였는데 최근 3년간 비리 의혹으로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공비를 부풀려 받았다는 의혹,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의혹, 심지어 폭력 조직을 동원해서 반대 주민들을 협박했다는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합장은 정가자, 건설사는 비리 의혹 투성이. 이게 정상적인 재개발 사업일 리가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동네 카페에 가서 주민 몇 명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카페 안에는 평소 자주 보던 아주머니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그분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찬성 서명을 안 하면 집값 보상을 낮게 준다는 소문이 돈다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요.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은 서명 안 하겠다고 버텼는데 며칠 전에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들한테 협박을 당했다고 했어요. 차 열쇠를 들고 장난치듯이 차를 긁을 것처럼 행동했다면서요. 또 다른 아주머니는 CCTV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단지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최근 들어 자꾸 고장난다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도 점검 중이라는 말만 듣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조합장 박성훈, 전과 이범, 건설사 대한종합건설, 비리 의혹 다수, 단지 내 폭력 조직 출몰, 주민 협박, CCTV 의도적 파손 또는 삭제 의혹.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경비실에 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경비 아저씨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CCTV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단지 안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보인다고 CCTV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CCTV 시스템이 최근에 자주 고장난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점검 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CCTV는 고장난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끄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자기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조합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 봤습니다. 조합 사무실은 단지 상가 2층에 있었어요. 오후 8시쯤이었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뒤편 계단으로 올라가서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둘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켰습니다. 형님, 이번 주까지 서명 70% 넘겨야 하는데 아직 60%밖에 안 됐어요. 그럼 더 세게 밀어붙여야지.
안 하는 사람들 명단 뽑아서 한 명씩 찾아가.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 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건설사 쪽에서 알아서 처리한대. 우리는 신경 쓰지 마. 혹시 감사 들어오면 들어와도 상관없어. 서류는 다 정리했으니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5분 정도 녹음을 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불법 계약서, 강제 서명, 서류 조작.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뭔가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저는 노트북에 파일을 저장하고 백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단지를 산책하며 주민들을 관찰했습니다. 놀이터 옆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대화하던 남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한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뭔가 종이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남자는 계속 말을 걸며 종이를 들이밀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피해를 입은 주민 몇 명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먼저 주차장에서 협박당했다는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말하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며칠 전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 2명이 다가와서 차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협박했다고, 재개발 찬성 서명 안 하면 차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위협받았다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문신 새긴 남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복도에서 담배 피우는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아주머니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복도에서 담배 연기가 나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남자들 때문에 아이들을 밖에 못 내보낸다고 했어요. 저는 그분들의 증언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조합장 배경 자료, 건설사 비리 의혹 기사, 녹음 파일, 사진, 주민 증언. 아직 부족했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재개발이 아니에요. 약탈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한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증거를 모았어요. 조합 사무실 근처를 지나다닐 때마다 녹음을 했고 단지 내에서 주민들을 협박하는 남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CCTV 파일이 삭제된 날짜와 시간도 경비실에서 확인해서 기록했어요. 노트북 폴더에는 증거 파일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여름 오후 5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놀이터 옆을 지나가는데 또 그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평상에서 술을 마시며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벤치에는 엄마 2명이 아이들을 데리고 서 있었고 한 엄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여기는 아이들 노는 곳이라고 말했지만 남자들은 비웃으며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치기 싫으면 집에 가세요, 아줌마. 남자가 일어서며 저를 훑어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줌마 엄청 미인이시네. 저희랑 한잔 하실래요? 옆에 있던 남자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10초 안에 치워라. 남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형님,
조합장님이 빨리 분위기 잡으래요. 주민들 겁 좀 줘야 한대. 그래, 오늘도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지. 와, 이 누나 성격하네. 형님, 이거 재밌는데요?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의 걸음걸이를 봤습니다. 왼쪽 다리가 살짝 틀어져 있었고 체중은 오른쪽에 실려 있었어요. 707 특임대 시절 배운 관찰 훈련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 그건 여전히 제 본능이었어요. 남자가 제 어깨에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목을 비틀고 팔꿈치를 눌렀습니다. 남자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무릎 뒤를 밀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힘을 조절했기 때문에 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명이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야, 이 여자 뭐야? 그가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 저는 그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남자의 팔이 뒤로 꺾였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를 놓아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나머지 3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저를 둘러쌌습니다. 정면의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저는 몸을 틀어 피한 뒤 그의 팔을 잡아 앞으로 당겼어요. 남자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동시에 왼쪽에서 다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낮게 자세를 낮추고 그의 다리를 걸었어요.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사라져라. 남자들은 술병과 불판을 황급히 챙겨 도망쳤습니다. 놀이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네 쪽으로 달려갔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벤치에 서 있던 엄마가 제게 다가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터 주변에 주민 몇 명이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녹화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조폭들의 대화, 협박, 그리고 제가 제압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놀이터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재개발 조합장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만나죠. 내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로 오세요.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합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조합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단지 상가 2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저는 가방 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앱이 켜져 있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안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성훈입니다. 이 단지 재개발 조합장이에요. 서윤아입니다.
박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놀이터에서 일어난 일 들었습니다. 꽤 인상적이더군요. 저는 차를 마시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그 사람들은 저희 조합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동네 불량배들이죠. 유나 씨가 혼내주셔서 오히려 잘 됐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그럼 왜 조합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박성훈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유나 씨가 혹시 재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반대하시는 건 아닌지. 저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반대는 아니에요. 다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죠. 박성훈이 웃었습니다. 절차는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주민들을 협박하는 것도 합법적인 절차인가요? 박성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훈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나 씨, 세상 일이라는 게 원래 복잡합니다. 재개발 같은 큰 사업은 더 그렇고요.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죠. 저희는 그냥 다수의 의견을 따를 뿐입니다. 협박으로 만든 다수 의견이요? 박성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나 씨, 조심하세요. 말이 지나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도 조심하세요, 조합장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박성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증거들 다 들어있어요. 경찰 가기 전에 조합장님이 먼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성훈이 USB를 받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추스르고 웃었습니다. 유나 씨, 그게 진짜 증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유나 씨가 불법 녹음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박성훈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유나 씨,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하죠. 당신 가족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멈추세요. 세상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무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박성훈이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협박은 소용없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2명의 남자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놀이터에서 봤던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드폰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박성훈과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협박, 회유, 그리고 가족을 언급한 것까지. 저는 파일을 백업하고 이메일로도 보내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지역 신문사 기자 이메일을 검색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본 기사가 있었어요. 재개발 비리를 취재하는 기자였습니다. 저는 그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단지 재개발 비리 제보. 본문에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 파일을 첨부하고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기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자료 확인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큰 건입니다. 저는 기자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제가 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사 쓸 수 있어요. 언제쯤 보도되나요? 이틀 안에 가능합니다. 다만, 유나 씨 실명은 안 나가게 할게요. 신변 보호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 씨, 혹시 보복이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거예요. 기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불안했습니다. 기사가 나가면 조합 측에서 어떻게 나올까? 박성우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바닥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다 멈춰라. 저는 쪽지를 사진으로 찍고 비닐 봉투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협박은 증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10년 전 그때처럼 중간에 멈추지 않을 거예요. 복수는 분노로 하지 않습니다. 준비로 하는 겁니다. 이틀 후 기사가 났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 톱 기사였어요. 단지 재개발 비리 의혹, 조합장 건설사 유착 정황. 기사에는 제가 제공한 증거들이 상세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조합장 박성훈의 전과 기록, 건설사의 비리 의혹 등이 모두 공개됐어요. 저는 신문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관이 기사를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제가 가진 증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오후에 경찰서에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2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단지 게시판에 조합 측이 올린 새로운 공지가 붙었어요.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명예훼손으로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고 마지막 줄에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관련 자료를 긴급 이전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지를 보며 직감했습니다. 박성훈이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어요. 즉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는 경찰이 영장을 준비 중이지만 빨라야 내일 오전이라고 말했어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밤에 다 없애버릴 게 분명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저는 조합 사무실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사무실 불이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박스를 나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건물 뒤편 비상계단으로 돌아가 조용히 2층 복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박성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부를 다 태웠는지 계약서는 분쇄기에 넣었는지 확인하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켜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박성훈과 남자 5명이 있었습니다. 박성훈은 깜짝 놀라 저를 봤고 제가 증거인멸은 범죄라고 말하자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책상 위에는 박스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분쇄된 서류 조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성훈이 남자들에게 눈짓하자 2명이 문 쪽으로 이동해 저를 막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대화가 다 녹음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핸드폰을 빼앗으라고 지시했어요. 남자 하나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그의 손목을 비틀었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고 다른 남자가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의 다리를 걸어 쓰러뜨렸습니다. 나머지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정면의 남자가 의자를 들어 휘둘렀지만 저는 몸을 낮춰 피하고 그의 복부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왼쪽에서 달려든 남자는 팔을 잡아 돌리며 뒤로 넘겼고 마지막 남자는 움찔하며 멈췄어요. 박성훈이 캐비넷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라며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저는 옆으로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았고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성훈의 팔을 비틀어 뒤로 돌리자 그는 비명을 질렀고 저는 그를 책상 쪽으로 밀어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여러 명이 들어와 모두 움직이지 말라고 외쳤어요. 저는 박성훈을 놓아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경찰이 박성훈과 남자들에게 수갑을 채웠고 한 경찰관이 제가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은 기자가 증거인멸 우려로 신고해서 긴급 출동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구석에 쌓인 분쇄된 서류들과 아직 남은 박스 안자료들을 가리켰습니다. 경찰이 박스를 확인하자 그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한 경찰관이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조합 비자금 입출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금액은 수십억 원 단위였어요. 그리고 거래처 명단에는 건설사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인 이름, 공무원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내 본서에 보고했어요. 이건 단순 재개발 비리가 아니라 훨씬 큰 조직 범죄라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그 장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박성훈은 그냥 조합장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전국 재개발 비리 조직의 중간 연결고리였습니다. 건설사, 정치인, 공무원, 폭력 조직까지 모두 연결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발견한 이 장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경찰은 박성훈과 남자들을 연행했고 사무실 앞 모든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검찰이었어요. 어젯밤 확보한 비자금 장부를 분석한 결과 전국 단위 재개발 비리 조직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했고 제가 제공한 증거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며칠 안에 대규모 검거 작전이 있을 거라고 귀띔해줬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평화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새벽 6시 저는 TV 속보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찰 특수부 전국 재개발 비리 조직 일제 검거. 화면에는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검거 작전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주요 도시의 재개발 현장에서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헬기가 뜨고 특공대가 건물에 진입하고 수십 명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장면이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앵커가 긴장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6개월간 비밀리에 수사해온 전국 재개발 비리 조직이 오늘 새벽 일망타진됐다고. 이번 작전의 결정적 단서는 한 시민이 제보한 비자금 장부였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단지 조합 사무실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박성훈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침 9시쯤 검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특수부 검사였어요. 제가 제공한 증거 덕분에 전국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며칠 후 검찰청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고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표창은 필요 없고 그냥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검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쯤 단지 게시판 앞에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재개발 조합 해산 및 투명한 재개발 절차 재시작 안내. 기존 조합은 완전히 해산되고 새로운 조합이 주민 직접 선거로 구성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설사도 입찰을 다시 진행하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유나 씨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김 아저씨가 경비실로 복직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김 아저씨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제가 경비실 앞을 지나가자 김 아저씨가 밖으로 나와 짧게 인사했습니다. 유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이제 괜찮으시죠? 네, 덕분에 이렇게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짧은 눈인사만 나눴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2주 후, 저는 우편으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검찰청에서 온 편지였어요. 표창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민정의 실현 공로 표창. 저는 표창장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뉴스에서 후속 보도를 봤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인원은 총 127명, 조합장 23명, 건설사 임원 31명, 공무원 18명, 정치인, 보좌관 12명, 폭력 조직원 43명. 비자금 규모는 총 850억 원이 넘었고 전국 47개 재개발 현장이 연루됐다고 했습니다. 앵커는 이번 사건이 한 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로 시작됐다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여름이었던 그날로부터 2달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놀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네를 타는 아이,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 모래놀이를 하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벤치에는 엄마들이 앉아서 평화롭게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이터 옆 평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 아이가 그네를 타다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문득 7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놓쳤던 그 범인. 그때 저는 멈췄었습니다. 규정을 따랐고 절차를 지켰고 그래서 누군가는 다시 피해를 입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었습니다. 다시는 중간에 멈추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켜야 할 걸 지키는 일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여전히 웃으며 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 어디서 들으셨어요? 출퇴근길? 집에서? 운전 중?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